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7월 둘째 주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 1부에서 국가대표 특집을 했기 때문에 4개 팀밖에 못했어요. 네. 2부에서는 나머지 6개 팀 KCC 대이원, 가스공사, DB 삼성, LG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선정에서 댓글부터 소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서경님도 이제 항상 감사합니다. 농알못이라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농알못인데. 네. 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슈퍼챗 쏴주시.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더 이제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쏘면 뭐 신경 쓰고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금융치료를 금융치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밖에 보답을 해드려야죠. 챗노예요, 챗노예. 네, 챗노예입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서경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세기아님이 기자님들 DB는 아시아쿼터로 알바로 영입했던데 DB에는 윙맨 포워드가 필요해 보였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제 알바노 얘기할 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엘리 SKKK 킹님이 네. 이대현은 정혁은보다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냉정하게 봤을 때 작년에 정혁은 선수 많이 뛰질 않았는데 이렇게 좀 의문을 좀 표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좀 많으셨어요. 가스공 선수 중에. 그렇습니다. 네. 이대현을 이제 정혁보다 많이 줘야.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 정혁은 선수가 뭐 지난번 이제 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쉬긴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팀의 어떤 내부적인 상황, 사정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FA 어떤 카드로서의 어떤 가치의 어떤 평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가스공사 연봉표를 보면은 뭐 차바이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 뭐 부상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수비에서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오히려 약간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어떤 다른 어떤 이제 포인트로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골댕이님께서 김현수, 임동섭은 더 깎여도 할 말 없으면 방출하는 게 다행이라 생각해. 장민구 그래도 쉬죠. 연봉 깎으면 쓸만하면 하셨는데 저희가 뭐 사실 그동안 이제 김현수나 임동섭, 장민구 선수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이 선수들도 이제 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봉이 지금 좀 깎여 있는 그런 상태고 아마 그렇죠. 와신 상담해서 다음 시즌 또 좋은 성적 올리면 연봉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셋 다 50% 정도의 어떤 이제 연봉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이게 사실 뭐 밖에서도 이제 뭐 수치적으로도 되게 많지만 선수들 본인들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좀 심리적인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구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쓴소리 한번 하는 것과 좀 다름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와닿는 쓴소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극을 받고 또 이제 저희가 이따 얘기했지만 이 나바로 선수와 또 같이 뛰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경쟁도 좀 펼쳐야 되고 네. 이 선수들이 정말 좀 와신 상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데이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원 같은 경우는 이 팀 사실은 이제 어떤 이대성과 이승현을 보내면서 새로운 멤버가 구축이 된 역시 키플레이어는 이정현과 박진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데이원의 성적의 키포인트는 이제 이대성과 이승현, 뭐 명실상부한 원투펀치, 그 리그에서도 최상급 원투펀치인데 이 두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 김승희 감독 구상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 키플레이어를 이정현과 박진철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정현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사실 이정현은 김승희 감독님이 예전부터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어떤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님이 좀 피지컬적인 부분, 스피드적인 파워 이런 것들 겸비한 가드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이제 대학농구에서 선수를 이제 스카우팅 하시거나 지명을 하고 뭐 데려올 때도 그런 좀 어떤 강점을 가진 선수를 좀 많이 눈여겨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신장은 작지만 우동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고 박지훈도 사실 그런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정현 같은 경우는 레벨이 더 높은 어떤 그 타입 안에서 레벨이 되게 최상위 레벨에 있는 어떤 타입의 선수다. 그래서 김승희 감독님 최근 인터뷰에서 이정현 선수한테 특히 화법이 있어요. 김승희 감독님의 100% 성공시키겠다. 예, 아니면은 내가 농구 관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고 출전 시간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100% 세상에 100%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님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뭐 전성현이나 문성곤 결국에는 이제 뭐 변준영 이런 선수들을 어쨌든 좋은 선수로 길러냈다는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이정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타겟이다. 사실 이제 전성현 선수, 문성곤 선수, 변준영 선수 인상공사 함께 있을 때 뭐 채찍과 당근 이런 부분 항상 이슈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김승희 감독도 직접 뭐 내가 선수랑 많이 싸우기도 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마 이정현과도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정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즌에 또 인상적이었던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오리온에서 어떤 이제 수비를 할 때 이 선수의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 사실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또 이제 뭐 저희가 이원석 선수 얘기할 때 이제 언급이 됐었지만은 은희석 감독님이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을 대학에서 만들어서 이제 프로에 가시는 걸 이제 추천을 많이 하시는데 딱 이정현이 그거에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두터운 어떤 몸을 가지고 스피드까지 겸비하다 보니까 바로 데뷔 시즌부터 좋은 어떤 피지컬 그리고 프로의 어떤 피지컬을 견뎌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사실 김수희 감독님 특유의 어떤 그 수비를 이행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정현의 진짜 실제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현이 굉장히 묘한 선수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직까지 좀 그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변준영이 KGC에서 공격도 많이 하지만 수비에 대한 어떤 그 외곽 수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함께 했을 때는 당연히 공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선수의 어떤 그 최대치 잠재력이 나오는데 그래서 변준영이 나쁘지 않다. 그 수비에서 부담을 조금 줄여주면 공격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변준영이 올 시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정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이 지금 보면 활동력이 좋고 그 지난 이제 강우주 감독 밑에서도 공격과 이제 수비에서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그리고 활동력이 돋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데 지금 에이스로 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이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에이스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 선수의 이제는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약점 그리고 고유 강점 이걸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게 저는 정확하게 지금 축적이 지금 저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선수 MVP 레벨로 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좋은 가드 정도일 수도 있겠다. 작년에도 냉정히 얘기하면 이대성과 이승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조가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면에 내세운다는 거니까 전면 내세웠을 때 기대감이 있어요. 분명히 이 선수는 BQ도 굉장히 좋고 센스가 있고 기본적으로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선수. 그리고 테크닉도 탁월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비하고 같이 하면서 정말 자기가 볼을 이끌었을 때 자기 팀을 이기게 하면서 그런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지금. 네. 근데 저도 말씀하신 포인트 되게 공감하는 게 이제 모 감독님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에이스급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젊은 자원이 되게 좋은 활약을 펼쳤을 때 이 선수는 그 정도 급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선수가 1옵션이 됐을 때 받는 견제나 어떤 압박 강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이 급까지 왔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 선수가 1옵션이 됐을 때 받는 어떤 견제, 집중 수비 그리고 상대의 어떤 수비 준비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오리온은 이대성과 이승현의 팀이었고 이 둘이 어떤 1, 2옵션을 확실하게 이끌어가주는 뭐 국내 최고 원투펀치지 않았습니까? 2대2 게임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이 어떤 윙 쪽에서 어떤 받아먹는 식의 어떤 그리고 좀 이미 약간 균열이 가 있는 수비를 본인이 센스로 공략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볼을 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공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이동욱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일맥상통하고 실제로 좀 현장에서도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좀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을.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좀 보고 있어요. 김승희 감독과 이정현의 어떤 그 조합. 근데 김승희 감독이 좋은 건 뭐냐면 그런 이제 능력치의 파악이 굉장히 좋은 감독 같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아는 감독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 박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승희 감독이 그동안 KGC에서 해왔던 특유의 수비 여기에 대한 돌격 대장 역할 아닌가. 그러니까 이종현은 지금 부상이 좀 있는 상태이고 다시 부상에서 회복해서 쓰면 로테이션 멤버가 되긴 할 텐데 이종현에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박진철에게 기대를 건다라는 건 뭐냐면 박진철이 이미대의 신장에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워하고. 그렇죠. 이제 이 부분 근데 공격이 투박해요. 맞아요. 근데 이 투박한 게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르겠어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근데 박진철을 써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수비를 하고 특유의 어떤 로테이션을 돌릴 텐데 여기에 박진철이 일원이 되는
그러면서 공격은 뭐 디드릭 로슨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디드릭 로슨이라든가 이정현이라든가 여기에 맡기면서 옵션을 가져가는. 그래서 박진철이 수비에서 어떤 역할을 가끔 만드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에서 이 선수의 롤은 저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 선수에게 김승희 감독님 애초에 많은 기대를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공격 키포인트는 전성현, 이정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외국 선수 쪽에 있을 거고 이 선수는 뭐 포지션은 다르지만 굳이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문성곤 같은 역할이죠. 네. 수비에서 어떤 집중을 해주고 피지컬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특유의 어떤 김승희 감독 농구 시스템을 네. 좀 이제 색깔을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런 롤플레이어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든 솔직히 이종현보다 조금 더 이제 어떤 김승희 감독 농구에 맞는 이유는 이 선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지컬 대비 스피드나 어떤 에너지 레벨이 그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어떤 2대2 해치 수비, 블리치 수비 이런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네. 이종현과 비교해서 그런 자원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그런 역할을 어떤 새롭게 새로운 시스템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해주면은 좀 빠르게 김승희 감독 특유의 농구가 이식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현과 박진철 과연 어떻게 쓸지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 팀 이번 다가오는 시즌 포드 농구로 좀 이제 변화를 줬습니다. 사실 이 팀 지난 시즌 하면 저희가 뭐 두낙 크로스 뭐 이런 것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렇죠. 또 가드진 어떤 외곽 중심의 어떤 농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새 시즌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스공사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너무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두경민이나 김낙현이 가드들이 어떤 볼을 많이 만지면서 득점을 만드는 어떤 이런 상황의 어떤 효율의 한계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리바운드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어떤 KBL 팀 다른 팀들이 장신 포워드들이 많은데 거기에 감당을 못하는 사이즈적인 어떤 피지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가드 농구로는 한계가 뚜렷하고 어떤 포워드 라인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 어떤 좀 더 승리에 가까워지는 어떤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도 우리 다음 시즌 농구는 포워드 농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라인업이 좋으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외국인 선수만 잘 뽑으면 또 우승 각인데. 네, 가능성이 네. 또 하실 건가요? 지난 시즌에 예측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 보고요. 네, 예.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셨네요. 네. 전에 비해서. 네. 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너는 맞췄잖아요. 네, 저는 맞췄죠. 네, 저 네. 틀려가지고 욕 먹어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저는 그거 말고 맞춘 게 없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멤버들을 보면은 이대성 뭐 가드긴 한데 이대성, 차바위, 박지훈, 정혁은, 이대현, 전현우, 신승민, 박봉진. 그러니까 어떤 핵심 코어들이 대부분 190 이상이고 이제 190 중후반대도 있고 네. 이렇다 보니까 어떤 포워드 라인의 물량 공세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가드진부터 장신 라인업을 가져온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대성을 그냥 1번으로 쓰면서 장신 190 이상의 그냥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는 어떤 라인업도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채로운 어떤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선수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되게 무서운 전력이 될 수도 있는 팀이긴 합니다. 네. 아, 무서운 전력이네요. 네. 이 팀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대성, 차바이에 정혁은, 이대현에 전현우도 있고. 아, 좋은 전략인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 감독이 사실 2대2 공격이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이고 또는 승부처에서의 어떤 그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전 플레이를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이제 그런 농구를 그동안 해왔어요. 그렇죠. 쭉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 2대2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원은 있죠. 이대성이 있죠. 네. 이대성인데 문제는 그거죠. 포워드 농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포워드 농구를 한다 그러면 가드 하나에 포워드 3명, 그 외국인 선수 1명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세울지 아니면 이대성을 어떤 1.5번 역할을 하면서 포인트 가드를 하나 세우고 거기에 자바이를 세우고 포워드 하나 세울지. 그러니까 포워드 농구를 한다 그러면 두셋을 세워야 되는데 이 두셋을 세웠을 때 이 두셋 선수가 사실 주전이 되는 선수는 여기서 보면 정용은 이대현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포워드 농구를 한다고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두 선수가 안 됐을 경우에 로테이션을 돌린다. 예를 들어서 돌릴 수 있죠. 돌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팀의 지금 이 팀 로스터면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주전들을 이렇게 세우고 백업을 이렇게 세우면서
시스템적으로 포드 3명을 세우면서 포드 농구를 한다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2명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포드를 이제 무한 로테이션 이렇게 많이 돌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 이건 진정한 이제 포드 농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 공백을 최소화 메울 수 있는 게 이대성 차바이가 들어가게 되면 수비에서는 진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성도 그렇고 차바이는 뭐 상대 에이스 전남 수비수로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사실 박지훈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관건이 사실 또 정효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포워드 농구하면 신장이 크니까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같이 이제 딸려오는 이제 부수적인 단점이 뭐냐면 네. 핸들러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냐면 현대농구에서 어쨌든 아무리 좋은 높이를 구축해도 2대2 핸들러가 다채롭게 어떤 라인업 안에 뭐 2명 이상 마련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공이 볼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뻑뻑해지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인상공사가 변준영을 1번으로 쓸 때 원핸들러 쓰다가 이제 공은 뻑뻑해지는 거. 이걸 사실 뭐 설린저 있을 때는 설린저가 메워주는데 설린저가 없고 이제 스펠맨 오니까 이게 되게 또 볼 흐름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핸들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사실은 SK가 최준용이 있는 게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신이면서 핸들러 역할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KT가 포워드 농구를 하면 포워드를 대거 기용하면서도 김동욱을 자꾸 넣어주고 혹은 정성호 호응 투가드를 어떤 말씀하신 어떤 사이즈 문제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자꾸 써주는 게 핸들러의 부족을 좀 보완을 해주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포워드 농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라인업 구성을 할 때 그런 걸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채워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격에서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요원이 사실 또 정효근이에요. 이 선수가 사실 되게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 선수가 핸들러로서 보여준 게 맞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신의 신장 대비 볼 핸들링이나 시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신 핸들러에서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3번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뭐 40분 내내 아니더라도 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줘도 이 가스공사가 추구하는 포워드 농구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정확한 지적에 100%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SK가 지금 그 포워드 농구를 할 수 있었던 이제 최준영이 볼 핸들링을 할 수 있기 때문.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우석이 지금 2번으로 2번으로 지금 잡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워드 높이를 가지고 포워드 농구를 하는데 거기에 볼 핸들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죠. 이제 포워드 농구를 한다고 볼 수 있고 KT는 김동욱이 있긴 한데 김동욱 좀 한정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사실 양홍석이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포워드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포워드 농구인가라고 봤을 때는 가두 2명의 어떤 수비 어떤 약점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실패를 했었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KGC 같은 경우에도 가끔 보면 이제 빅빅 피켓롤을 한단 말이죠. 문성곤이 이제 오세근하고 연결시키고 뭐 전성현이 주도적으로 그 1옵션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를 중심으로 했던 농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스공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볼 핸들러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옵션을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줘야 이제 포워드 농구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정효근인데 그래서 정효근과 이대현이 한 코트에 섰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거기에서 이대성과 자바이가 이렇게 딱 섰다. 외국인 선수. 그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팀이 되죠. 근데 그렇죠. 이게 뻑뻑해진다. 또는 이대성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뭔가 동맥경화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이게 포워드 농구일까 했을 때는 쉽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드 자원이나 또는 패싱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갖다 넣는다.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의 객관적 전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코트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딜레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효근이 어떤 역할을 받고 어떤 롤 확대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만약 포워드 농구를 한다 그러면 관건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옵션 아셈 마레이와 재계약을 완료를 했고 이제 2옵션을 좀 찾고 있는데 조상현 감독님이 마레에 대해서는 되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장단점이 확실하다. 리바운드 수비력은 좋지만 슈팅력은 떨어진다. 이 옵션은 다른 유형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마레이와 다른 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2대2 시의 어떤 픽앤팝도 가능하고 어떤 1대1 스킬셋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어떤 스코어링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마레이가 다른 부분 다 채울 수 있는 자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현재 좀 루머가 도는 선수가 있어요. 네, 있죠. NBA 출신의 NBA를 꽤 오래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의 네. 어떤 선수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 선수. 네, 그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확정적으로 이제 구단에서 발표한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옵션 영입하느냐
따라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어떤 전개가 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LG 이 옵션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LG가 지금 객관적 전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뭐 김준일 선수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사실 이관희 이제도 여기에 이제 윙맨 자원들의 어떤 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LG는 이제 객관적 전력이 좋지는 않은데 그나마 객관적 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옵션을 보충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었고요. 네. 이렇게 보면 지난 시즌 압둘 말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강백호 같은 스타일에 그렇죠. 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수였지만 못했어요. 네, 굉장히 좀 컵대회 때부터 안 좋았죠. 네, 그리고 곧 교체가 됐고 사마르도 사무엘스가 왔는데 이 선수도 경기력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이 선수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LG가 사실은 뭐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뭐 김준일의 어떤 이제 부재 아니면 뭐 이제도 이관이 어떤 야투 이제 컨디션 안 좋아 야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셈마레의 어떤 스타일상의 한계 이런 것들 있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 옵션이 너무 경기력이 떨어져서 어떤 주전 멤버들이 가뜩이나 좀 과부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외국 선수 쪽까지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가뜩이나 수비를 터프하게 하는데 이런 과부하 걸리면은 공격은 그냥 효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수 체력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LG는 네. 지금 객관적 전력이 약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6강에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활동력을 극대화시키고 로테이션을 폭을 최대한 넓히면서 세컨 유닛, 세컨 유닛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을지 말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세컨 유닛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 2옵션 외국인 선수 아닙니까? 근데 2옵션 외국인 선수가 거의 식물급이야. 그렇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LG가 아무리 늠농구를 한다고 그래도 이제도 이관이 마레이가 아무리 그런 늠농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장점을 짜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젖잘싸가 됐고 젖잘싸가 됐기 때문에 6강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의 어떤 팀 컬러를 바꾸고 뭐를 하려면 이 옵션 외국인 선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금 구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도 이관이 구탕 그리고 이승우 이런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돌리면서 거기에 전술적인 어떤 그 옵션을 가미했을 때 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조상현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농구 구상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옵션 잘 뽑아야 됩니다. 네. 잘 뽑아야 되고 그래서 좀 달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마레이 같은 그런 타입의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온다. 또 정통 센터를 데리고 온다. 달라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준비하기가 너무 수월해져요. 40분 내내 비슷한 유형의 수비를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넣었다 뺐다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했을 때 다시 이렇게 바뀐다. 승부처 바뀐다.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같은 경우 이제 이 필리핀 아시아컵을 통해서 새로운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이단 알바노 영입을 했습니다.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을 하면 이든. 네, 이슨. 이슨. 안 네. 내. 네. 해가 짧아. 네, 어릴 때 번데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번데기만 많이 먹었겠어요? 네, 번데기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번데기만 많이 먹겠어요? 네, 번데기 더 많이 먹었습니다. 네, 에단 알바노죠. 에단 알바노. 이단 네, 알바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프로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96년생에 185cm 가드고요. 이제 계약 조건 2년 2억 원입니다. 그리고 NCAA 이제 2부 리그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 산 마르코스를 졸업을 했고요. 4학년 시즌 기록 보면 20.5점에 5.93 어시스트. 기록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 선수는 전형적인 공격적인 가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이제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그 볼 핸들러, 그 메인 볼 핸들러였어요. 자기가 공격을 이제 창출해주고 득점 넣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죠. 패싱도 순간순간 패싱도 괜찮고. 이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헤이지테이션 드리블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듬을 자기 자유자재롭게 하면서 상대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이 굉장히 좋고 상대 해지를 벗어나는 능력이 좋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비의 약점을 공략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센터라든가 아니면 윙맨 자원이라든가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가드이긴 한다. 근데 오프 더 볼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예요. 뭐 거기까지 바라면은 사실은 좀 욕심이긴 하지만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두경민과의 호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되게 노골적으로 보면 되게 헤비 핸들러예요. 맞아요. 볼을 많이 만지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나도 그 헤비라는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 우리 이동희 제가 그렇죠. 헤비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네.
저도 이제 헤비 이터거든요. 네, 무겁게 먹습니다 항상. 근데 헤비핸들러요. 그러니까 헤비핸들러는 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볼을 만지고 있을 때 효율이 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엔 가드진에서 어떤 다른 가드와의 어떤 궁합에는 항상 이슈가 있다. 그래서 같이 뛰는 가드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두경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핸들링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주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슈팅력이 좋지만 사실 가스공사에서 김낙현과 뛸 때도 어느 정도 봤듯이 볼을 가지고 있어줘야 되고 2대1을 어느 정도 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두경민이 전적으로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이 선수 이단 알바노 이 선수가 자기 장점을 약간 죽여서라도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슈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두경민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직선적인 움직임은 뭐 이 선수는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이고 좋은 3점 슛 그리고 미드레인지 점퍼까지 갖추지 그 옵션이 좋긴 한데 그 흐름을 타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은 여전히 직선적이기 때문에 뭐 턴오버도 많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단 알바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련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이라이트 필름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거기서 2대2 공격을 하면서 뭔가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알바노 한번 두경민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좋은 어떤 조건을 갖다 찾으려면 저는 두경민을 1.5번 또는 2번에 가깝게 놓고 알바노를 1번으로 놓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를 DB 이상범 감독이나 아니면 두경민, 알바노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경민이 이제 그 어떤 위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45도와 코너 쪽을 조금 더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알바노는 봤을 때 그냥 굳이 비교를 NBA 제임스 하든 같은 스타일이에요. 아, 맞아요. 전형적인 제임스 하든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패스가 나가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드의 패스 타입을 두 개를 이제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2대2 핸들링하면서 그냥 찍고 들어가서 킥아웃 하는 경우도 있고, 알바노처럼 2대2 하는 상황에서 3점 라인에서 약간 몸을 고추세우고 스탠딩한 상황에서 옆으로 좌우로 뿌려주거나 스윙 패스 해주는 스타일인데, 알바노는 후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두경민이 45도 윙에서 왔다 갔다만 잘해줘도 사실 되게 간단한 패스 한 번으로 찬스가 날 수도 있어요. 또 두경민이 그런 움직임 자체는 괜찮아서 두경민이 많이 좀 도와줘야 서로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만약에 두경민이 맨볼 핸딩을 하고 알바노가 거기에서 보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위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구조상.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 이제 플레이를 보면은 움직임이 볼이 없을 때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탑에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시기니까 이게 계속 대학에서도 그렇고 프로에서도 그런 역할만 맡아온 것 같은데, 그런 선수들이 갑자기 뭐 오프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두경민이 좀 더 그 부분에서 낫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댓글에서 DB는 포워드 영입이 좀 더 필요했는데 왜 가드일까라는 의문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DB 가드진 현재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맞아요. 예, 박찬희가 재계약을 했고 뭐 이준희 연봉도 올려주고, 이준희가 뭐 저희가 기대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준희 같은 경우는 5대5 게임에서 뭔가 아직은 뭐 어떤 시그니처 부분이나 핵심적인 무기는 없는 상황이고, 박찬희는 약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늘 수비의 어떤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연호는 많이 다치고요. 그렇죠. 김연호 같은 경우도 이제 부상 이슈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이대로 시즌에 들어갔을 때 두경민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경민이 2대 게임을 할 때 블리츠로 잡아먹어버리고 두경민이 나가는 패스가 박찬희에 가면 박찬희 버려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이준희도 사실은 아직 슈팅이 완성당이 아니니까 이준희도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5대5 게임 세팅에서 두경민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걸 보조하고 두경민에 대한 견제를 좀 무너뜨려 줄 수 있는 가드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DB가 사실 윙맨 자원이 많이 없긴 해요. 그쪽도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가드진 일단 가드하고 이제 강상재 김종규로 버텨본다 뭐 이건 이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옵션들이 있는데 뭐 약점이 윙맨 자원이 약점이긴 해요. 맞아요. 윙 쪽도 사실 뭐 저희가 지난주에 연봉 특집할 때도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 그렇죠. 윙 쪽도 보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강상재 정착이 좀 잘 되면은 사실 이 얘기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잘 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팀이 이승현, 허웅 영입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송대창이 돌아오는 이 시즌
이제 압도적인 어떤 전력으로 우승 후보로 발돋움하는 걸 노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송교창이 3번에 확실하게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KCC도 지금 보면 이제 허웅하고 이승현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라거나가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이제 외국인 선수를 아마 데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그럼 올 시즌에는 일단은 이 팀의 어떤 초석을 삼고 그리고 다음 시즌 이제 송교창이 시즌 중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압도적인 전력 우승을 노리자. 이게 일단 플랜이에요. 한 2년 플랜이고 그 부분 당연히 좋죠. 나쁘지 않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근데 문제는 관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송교창이 그러면 3번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럼 지금까지 송교창이 3번으로서 입증이 됐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KC 팬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미지수긴 해요. 그 얘기는 빼겠으면 뭐 송교창이 아주 좋은 선수고 리그 탑급 선수인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KCC가 한 2년 계획인데 거기에서 핵심은 송교창의 3번 역할인데 지금 딱 대표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추일승 감독이 원래는 이제 여주석 선수에게 그런 역할을 많이 맡기겠다. 포도 농구를 하면서 어떤 그 선수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가공할 만한 높이 그리고 석점 슛이 정확하다라는 거. 그 트랜지션이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수비는 좀 약하지만.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송교창이 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근데 3번 송교창에 대한 부분은 국내 리그에서는 아직까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약점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몇몇 감독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볼 핸딩을 해요. 괜찮아요. 동포지션 대비 괜찮은데 2대2 공격을 할 때 오른쪽을 선호하고 왼쪽으로 몰게 되면 이 송교창 선수가 미드 점퍼 쏘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왼쪽 돌파에는 약간의 약점이 있다. 물론 많은 국내 선수들이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이 약하고 그래서 왼쪽으로 모는 그런 수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송교창은 3번으로서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그러면 외곽 수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될까? 송교창은 지금 수비수로서는 거의 저는 최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운동 능력과 스피드로는. 근데 4번 수비에서는 이제 힘에서 떨어졌다. 근데 힘에서는 어느 정도 보충이 있었었고 괜찮았는데 과연 활동이 좋은 3번이 되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동의를 많이 하는 게 진짜 냉정하게 봤어요. 송교창의 MVP 수상과 성공은 4번으로서 거둔 거예요. 그리고 송교창이 그렇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4번 동포지션 매치업 선수들과 어떤 스피드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 압도적 우위, 그리고 5대5 상황에서 어떤 스페이싱의 우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송교창의 3번을 성공은 또 별개의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송교창의 MVP 시즌 경기를 봐도 이 선수가 보여주는 어떤 임팩트가 사실은 트랜지션과 5대5로 나왔을 때 트랜지션에서 훨씬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상대 4번과 같이 달렸을 때 몇 발짝 이상 앞서가는 그 스피드를 통해서 압도를 하고 득점을 굉장히 잘 만들어낸 것이지 5대5 게임에서 어떤 볼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득점을 폭발적으로 쏟아낸 장면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이거 진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송교 선수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어떤 MVP 수상이 어떤 이제 상대 발들이 4번들과 어떤 매치업 우위에서 비롯된 어떤 우위를 잘 활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번이 됐을 때는 자신만큼 크다든지 혹은 자신만큼 빠른 혹은 자신보다 빠른 선수가 매치업이 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됐을 때는 새로운 어떤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등지고 공격하는 어떤 기술들 배운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미드레인지 게임 그런 게 단발성으로 나가는데 그런 것들 좀 정확도를 높인다든지 2대 게임 핸들링 했을 때 조금 더 리머텍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어떤 스텝이나 기술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런 거 없으면은 송교창이 약간 되게 뭔가 약간 애매한 그림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전시진 감독이 4번을 뺀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팬들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교창 언제까지 4번 해야 돼요? 원포지션에 3번 와가지고 좀 더 훨훨 날아주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승연이 들어오면서 송교창은 뭐 백업으로 쓸 수도 없는 거고 3번 4번은 송교창 이승연이에요. 허웅 송교창 이승연은 주전 라인업입니다. 여기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코어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송교창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3번에서 과연 공수에서 겸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의 첫 번째 저는 테스트가 이번 대표팀 같아요. 그리고 송교창이 지금 상무에서 해야 될 부분도 그 부분 같아요.
체력적으로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순간 스피드나 이런 부분,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만땅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죠. 근데 수비에서는 왠지 모르게 뭔가 이제 스텝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엉키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세부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3번으로서 완전히 정착을 해서 딱 왔을 때 저는 송교창이 KCC의 우승을 이끌 수도 있고 MVP 경쟁을 벌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서 MVP급 선수가 완전히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는 지금 대표팀 경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송교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수는 이제 제가 볼 때 4번으로 특사경에 4번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KCC가 이제 스몰 라인업을 돌릴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위력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쿼터로 윌리엄 나바로 영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미 한번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이제 네. 확정이 됐고 이 선수의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장단점과 어떤 삼성이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윌리엄 나바로가 삼성하고는 좀 잘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가장 큰 부분 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198cm 장신인데 사실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진짜 윙이에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빅맨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떤 스피드와 움직임, 몸놀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 구단에서도 뭐 이제 보도자료 발표를 하면서 움직임과 활동량이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지금 삼성에 필요한 것. 그 자체를 딱 가지고 오지 않는. 그래서 삼성의 이번 아시아 쿼터 영입은 되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짚은 영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선수가 하이라이트 필름이나 아니면 경기력, 그러니까 필리핀에서의 어떤 경기력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성곤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바로다, 그렇죠. 문바로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 이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실에 사실 이정현이 앞에 선다, 뭐 이동엽이 로테이션 돌린다. 그랬을 때는 외곽 수비 분명히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임동섭이나 장민국이나 이런 선수 괜찮은 선수인데 수비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2, 3번에서 수비가 다 문제가 생기면 그 삼성의 팀 전체적인 수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지 아이자 힉스가 메워왔었는데 아이자 힉스가 메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게 2시즌 동안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원석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원석도 좀 더 탄탄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미지수고, 이 상태에서 윌리엄 나바로가 딱 왔는데 이 선수가 수비에서 어떤 그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선수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선수가 삼성의 어떤 반등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동엽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사실 한 명 더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윙 그렇죠. 쪽에 뭔가 사인즈와 에너지 레벨을 가진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 삼성의 어떤 공격적인 코어가 결국엔 김실의 이정현 외국 선수라면은 여기는 다른 선수들이 좀 이제 수비적인 코어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동엽과 나바로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선수가 윙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순간순간적으로 어떤 4번 마크도 좀 한 번씩 해줄 수 있고, 이런 다채로운 2번부터 4번까지 다 커버가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김실의 이동엽 뭐 나바로 이렇게 했을 때 이동엽 나바로 쪽에서 혹은 장민국까지 뛸 때는 뭐 과감한 스위치 수비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 선수가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수비 성공 위에 어떤 트랜지션 가담도 되게 좋아요.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 어떤 농구를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템포가 느려요. 느린 템포 안에서 뭐 어떤 김실애가 힉스랑 뭔가를 만들고 임동섭의 어떤 오프볼 부분을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뭔가 손쉬운 이지득점이 너무 없었단 말이에요, 이 팀은. 근데 이제 이런 나바로의 어떤 스피드가 팀 템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나바로가 그런 득점을 뭐 한 6점에서 8점 매 경기 만들어줬을 때 어떤 파생되는 어떤 페이스, 어떤 템포의 어떤 반등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나바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삼성이 꼭 다음 시즌에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칭찬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팀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제가 삼성 빠라고 욕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은 좀 봐줘야 돼. 유독 지난 시즌 LG도 그렇고 유독 이제 대기업 팀에 유독 이런 멘트를 자주 하십니다. 대기업 프레임을 씌우시나요?
대기업이 아니라 네. 최하위 팀을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WKBL은 하나원 Q, 네. KBL은 삼성. 아, 그렇군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상향 평준화되면서 리그가 재밌어져요. 아, 그렇죠.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나는 다음 시즌 삼성 빠돌이 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바로 화이팅! 나바로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